서울에서 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던 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세계 핵질서의 판을 흔들다라고 했고, CNN은 미니트맨 3, 사르맛, DF-41과 견줄 신흥 강자가 등장했다라며 사실상 한국을 초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죠. 그동안 한국은 방어적 성격의 무기 체계에 집중한다고 여겨졌는데, 갑자기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피해를 막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고 억제할 수 있는 나라로 확실하게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군요. 왜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 이 무기를 공개했을까?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 관리보다는 자국의 부담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고, 일본은 아베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사일 방어망 의존에 안주하다 보니 사실상 독자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거대한 DF-41을 자랑하지만 신뢰성과 정밀도 문제가 계속 지적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현무육을 공개했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과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 이제 한국이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닐까요? 특히 워싱턴의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미국은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우위를 점해왔는데, 현무유가 등장하자 이 체제가 무력화된 거죠. 이제 서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이 갖지 못한 정밀성과 기동성을 갖췄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과 협상해야 할 상대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세계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는 건 위험하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특히 베이징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 회의에서 서울의 무기체계가 우리의 지휘통제센터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심각한 위협이라며 긴급 군사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한국이 왜 중국의 반발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압박해왔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한국이 진짜 균형을 맞춘 게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과거 중국은 사드, THAAD, 배치 문제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했고, 일본은 독도 문제와 함께 군사력 확대를 합리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무유가 등장하자 중국은 우리 전략자산이 위험하다라며 전전긍긍하고, 일본은 도쿄와 요코스카 같은 핵심 거점이 방어 불능 상태라는 평가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처음으로 주변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은 끊임없이 자위대의 공격 능력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일본이 이를 구실 삼아 다시 군비 확장에 나선다면 동북아가 신냉전 구도로 치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적으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자적인 기술 발전보다는 미국 무기 의존에 기대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ICBM은커녕 극초음속 무기조차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진엑스원 같은 방산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쌓아왔죠. 이 차이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일본은 겉으로 떠들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한국의 압도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현무육 공개 직후 프랑스 르몽드지가 이제 유럽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NATO도 사실상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독일이나 영국조차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 고전하는데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 곧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경종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현무6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핵질서의 룰브레이커이자 룰메이커로 나선 거죠. 세계가 받은 충격은 단순히 새로운 미사일이 등장했다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정치의 질서를 새로 쓸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현무6의 공개가 과연 한국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인가? 제 생각엔 단순한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넘어 경제 외교적 협상에서도 한국이 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제목 그대로 기술적 한계 돌파 사거리, 정밀도, 그리고 파괴력입니다. 현무6가 세계적 충격을 준 것은 단순히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기술적 성능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를 보면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은 물론 런던, 파리까지도 직선 궤도로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발사된 한 발이 곧바로 전 세계 주요 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 수치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미니트맨 3가 아직도 배치 중이지만 개발된 지 반세기가 넘었고 사거리와 명중률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사르마든 무게가 지나치게 크고 궤적이 길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죠. 반면 현무6는 탄두 분리 후 초정밀 유도 시스템을 적용해 CEP, 원형 공산 오차, 가 5m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맞는다가 아니라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찌른다는 수준이죠. 이것은 전략 억지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이런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은 기존 시스템에 안주했고 중국은 대량 생산과 양적 과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며 작은 나라 특유의 정밀 기술력을 무기 개발에 접목했습니다. 반도체, 위성항법, 초정밀 센서 같은 민간 기술력이 군사로 이전되면서 오차를 최소화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실제로 현무6는 단순히 로켓 엔진만 발전한 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한 종합체계입니다. 예컨대 LIG 넥스1이 개발한 신형 유도칩은 적의 재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전자전 상황에서도 GPS가 끊기지 않고 목표물까지 궤적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은 사실상 미국조차 아직 완전한 독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건 기술 수준에서 이미 새로운 표준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파괴력입니다. 사르마시나 DF-41은 대형 탄두로 공포를 조성하지만 사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정밀한 타격입니다. 현무6는 다탄두, MIRV 방식뿐 아니라 전술핵 재래식 폭탄 등 다양한 탄두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분리탄두가 동시에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적의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자랑하는 방공체계도 이렇게 쪼개진 다탄두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괴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무6의 최대 탑재량은 3에서 5메가톤급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수백 배 위력입니다. 그런데 그 위력을 원하는 지점에 오차 없이 명중시킬 수 있으니 상대 입장에서는 공포가 배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무서운 폭탄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폭탄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러시아조차 경계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미니트맨 3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미니트맨 3는 1960년대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명중률은 수십 미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현무6는 수 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갖췄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목표물을 제대로 맞히는 비율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게다가 현무육는 이동식 발사체계로 운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정사일로 기반 미사일보다 생존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이 무기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DF-41은 크기 때문에 발사대가 노출되기 쉽고 러시아의 사르마든 이동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6는 소형화와 기동성에서 독보적입니다. 적 위성이 포착하기 전에 이미 위치를 바꾸고 발사 순간까지 은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항상 수세적이었지만 이제는 공격 주도권까지 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이 정말 선제 타격까지 감행할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된 상태입니다. 상대가 도발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한국은 현무6을 통해 미리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것이야말로 억제력의 핵심 아닙니까? 적이 감히 도발을 상상조차 못하게 만드는 힘이죠.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도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답은 단순합니다. 못 막습니다. 이지스 어슈어 같은 방어 체계는 다탄두 공격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국도 이제 한국보다 기술이 뒤처졌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현무육을 공개하기 전까지 세계는 한국을 방어 중심 국가로만 바라봤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패트리엇, 천궁 정도가 한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지역 안보를 넘어 세계 전략 구도에 개입할 수 있는 무기를 내놓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이 룰을 깨고 새로운 룰을 만든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의도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압박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를 개발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미국을 믿을 수 없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은 이제 의도적으로 세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예를 들어 NATO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할 때 한국의 현무육는 그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됩니다. 미국만이 유일한 억제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외교적,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판을 흔드는 무기를 공개했을 때 주변국의 반응은 무엇일까? 중국은 당연히 불안해졌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가 현무 6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일본은 더 난처합니다. 도쿄와 요코스카, 오키나와 기지가 방어 불능 상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보호에만 기대왔던 일본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한국이 룰을 깨면서 얻은 전략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지역 방어를 넘어서 글로벌 억제력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흔드는 당사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원자폭탄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도약했던 순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핵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됐죠. 이제 그와 비슷한 일이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각에서는 한국이 과연 그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전통적인 핵보유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노후화, 러시아는 경제적 부담, 중국은 기술적 결함에 시달립니다. 오히려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흥 억제력으로 떠오른 게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최근 유럽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소비자나 하청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안전보장 제공자다. NATO의 일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구매를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는 신뢰성과 성능 때문이죠. 이것은 사실상 한국이 지역적 방어선을 넘어 세계적 억제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한국의 무기 체계는 마치 집 앞마당을 지키는 철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무6는 세계 어디든 닿는 창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이 지역의 규칙을 깨고 세계 무대에 새로운 룰을 제시한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은 냉전 시절부터 핵무기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1970년대에 배치된 미니트맨 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사용해온 무기라는 건데 이는 미국의 자존심이자 동시에 약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현무6가 등장하자 세계는 즉각적으로 미니트맨 3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미국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도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니트맨 3는 사거리가 12,000km로 알려져 있지만 명중률과 기동성 면에서 현무6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원형 공산 오차, CEP,가 수십 미터에 이른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반면 한국의 현무6는 불과 5m 미만이죠. 이 차이는 곧 실전에서의 억제력으로 직결됩니다. 미국은 아직도 양적 보유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밀 억제력으로 시대를 앞서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초강대국 미국이 아직도 이런 낡은 무기에 의존하고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미국 내부 정치의 무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행정부가 국방비를 엄청나게 쓰면서도 실제로는 핵무기 현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미국 산업의 노후화입니다. 반도체, 항법, 정밀 센서 같은 기반 기술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니트맨 3를 교체할 수 있는 신형 ICBM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직면한 치명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다. 단지 노후화됐을 뿐이지 압도적인 수량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정밀도가 떨어지면 억제력이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전쟁 상황에서 100발을 쏴서 신발이 빗나가면 남은 절반의 효과는 오히려 상대에게 시간과 여유를 줄 뿐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현무6처럼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목표에 꽂히는 무기가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질적 우위가 양적 우위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운용 방식입니다. 미국의 미니트맨 3는 4일로 고정식이라 적위성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반면 한국의 현무6는 이동식 발사대, 심지어 잠수함 발사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생존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보유해도 적이 먼저 파괴할 수 있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한국은 발사 순간까지 위치를 은폐할 수 있으니 상대는 방어하기도 전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의 체면이 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SNS에서 우리는 곧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되찾을 것이다라며 자존심을 세우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개발 지연, 예산 낭비, 기술 격차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두려워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동맹국 한국이 단숨에 미국을 뛰어넘는 무기를 갖추자 워싱턴은 더 이상 해구산을 들먹이며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차세대 GBSD, 지상발사 전략억제 체계는 2030년대 초반에야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현무 6는 개량형 혹은 차세대 버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따라가기도 전에 뒤처진 셈이죠. 이건 단순히 무기 비교가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이 기술 후진국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무육 공개가 단순히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취약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워싱턴은 지금껏 우리가 동맹을 지켜준다 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정작 자기 무기는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스스로 연구개발에 투자해 초정밀 전략 무기를 확보했죠. 이것은 단순히 군사균형의 문제를 넘어 동맹 관계의 주도권이 한국 쪽으로 넘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사르맛 미사일을 두고 세계 최강이라고 홍보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어떤 방어망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자랑했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르맛은 분명 강력하지만 동시에 시대에 맞지 않는 무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크기와 파괴력은 어마어마하지만 기동성과 정밀도에서 현무육에 한참 뒤처지기 때문이죠. 사르맛은 무려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무기로 사실상 운용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궤도도 길고 발사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성이 추적하기에 오히려 더 쉬운 표적이 됩니다. 반면 한국의 현무6는 고도로 소형화 경량화된 데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잠수함에서까지 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죠. 저는 이 차이를 느림보 공룡과 민첩한 매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르맛은 괴력은 있지만 날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핵억지력이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르맛이 실린 탄두의 파괴력은 최대 수십 메가톤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단순 파괴력이 아닙니다. 바로 정밀성과 대응 속도죠. 현무6는 분리탄두 MIRV와 정밀 유도 시스템을 통해 수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는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는 지휘부, 미사일 사일로 전력망을 정확히 찌른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인 위협인지 자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러시아 내부 반응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사르맛은 과거 소련식 대형 무기 집착의 산물이라고 비판합니다. 즉, 보여주기식 무기에 집착하다 보니 기동성과 효율성을 놓쳤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작지만 정밀한 무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21세기 군사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고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강력한 게 아니라 더 정밀하고 더 빠른 무기가 우세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 사르맛과 현무6가 동시에 발사된다면 어느 쪽이 더 두려울까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사르맛은 파괴력 때문에 공포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할 시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현무6는 순식간에 목표를 꿰뚫기 때문에 상대가 대응할 틈조차 없습니다. 즉, 사르맛은 겁주는 무기지만 현무6는 멈추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르맛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와 전쟁 비용 때문에 생산 속도가 느리고 유지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기업들이 첨단 민간 기술을 흡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사실상 한국은 경제성과 군사성을 동시에 잡은 셈이죠. 러시아처럼 거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세계 최정 상급 무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훨씬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DF-41을 두고 세계 최강 ICBM이라고 선전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열병식에서 이 미사일을 선보이며 중화민족의 강대함을 과시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사거리는 14,000km 이상으로 길고 다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력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성과 정밀도입니다. DF-41은 거대한 크기와 무게 때문에 운용성이 떨어지고 목표 타격 정확도에서 현무 유관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늘 양적 과시에 치중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만큼 멀리 날릴 수 있다라는 데에 집착하면서 실제로 정밀도를 확보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F-41은 거대한 화물 트럭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반면 한국의 현무6는 훨씬 작은 규모로도 동일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낼 수 있죠. 저는 이 차이가 바로 기술 집약적 무기와 덩치 자랑 무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DF-41의 CEP, 즉 원형 공산 오차는 약 1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현무6는 5m 미만입니다. 단순 비교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전술적으로 이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DF-41은 도시를 겨냥해야 위협이 되지만 현무6는 지휘부, 4일로, 전력망 같은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공포와 선택적 억제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사 체계입니다. 중국은 DF-41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동 경로가 제한적이고 은폐성이 떨어집니다. 거대한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 위성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죠. 한국의 현무6는 훨씬 작은 차원에서 은폐와 기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DF-41보다 현무6가 훨씬 더 살아남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여전히 DF-41을 자랑할까요? 제 생각에는 국내 정치용이라고 봅니다. 시진핑 정권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미국과 대등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DF-41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DF-41은 정밀성과 실효성에서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다고요. 반대로 한국은 화려하게 자랑하지 않아도 실제로 세계가 인정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일본의 군사 분석가들도 DF-41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현무6가 진짜 위협이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DF-41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어느 정도 차단 가능하지만 현무6는 워낙 정밀하고 빠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중국의 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외형적 과시라면 한국의 무기는 실제 동북아 전략 균형을 바꾸는 실질적 무기라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DF-41은 제작 비용과 유지비가 막대합니다. 중국은 수량으로 과시하려다 보니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수 예산이 낭비되는 구조죠. 반면 한국은 민간 기술을 군사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위성항법 같은 첨단 기술이 바로 무기로 직결된 사례가 현무6입니다.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벌어질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를 하나 짚고 싶습니다. 바로 전략적 취약성입니다. DF-41은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현무6 앞에서 허점이 드러납니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같은 핵심 전략 거점이 현무6의 정밀 타격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국 지도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중국은 미국을 상대하겠다며 무기를 개발했지만 정작 한국이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른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DF-41의 허점을 우리가 앞서 분석했지만 더 무서운 건 현무6과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의 지휘통제센터, 상하이의 금융허브, 칭다오의 해군기지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죠. 단순히 사거리가 닿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수미터 단위로 정밀 타격할 수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 회의에서 서울의 무기가 우리를 직접 겨냥한다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 중국은 늘 한국을 압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드, TED,
배치 문제로 경제 제재를 가했고 한국 기업과 문화까지 공격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현무6의 등장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에 머물지 않고 중국 본토를 압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베이징에 날린 진짜 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중국이 마음대로 한국을 흔들 수 없게 된 것이죠.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 중국의 미사일 사일로와 지휘부입니다. 현무6는 MIRV 다탄두로 동시에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지휘부, 허베이성의 미사일 기지, 상하이의 전력망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방공망은 이런 정밀 다중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즉, 한국은 중국의 심장을 언제든 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을 몰아세우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 늘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동안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대등하게 대응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시기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건 상호 억제력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 한국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현무6는 바로 그 균형을 만들어낸 무기입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핵심 전략 거점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일본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현무유가 일본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중국이 더 긴장하는 걸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스스로는 도쿄와 요코스카가 위협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결국 한국의 무기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한국이 판 전체를 지배하는 위치에 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함의는 외교적 영역에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무역 외교에서 오위를 주장했지만 현무6의 등장은 그 자체로 협상력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베이징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너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라는 숨은 카드로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경제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 수입을 검토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공격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산 무기는 덩치만 크다라는 불신을 낳고 있죠. 이것은 무기 수출뿐 아니라 국제 신뢰도와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해구산과 미사일 방어망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취임 후에도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현무6가 등장하면서 이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도쿄, 요코스카, 오키나와 기지까지 모두 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고 무엇보다 일본이 자랑하던 이지스 어슈어 방어체계가 다탄두 공격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우리는 방패를 가진 줄 알았는데 종이로 된 방패였다라며 자조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불안이 단순히 군사적 위협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을 하위 파트너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무기가 일본을 정밀 조준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죠. 특히 일본 경제의 심장인 도쿄가 현무6 한 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무기 앞에서 일본은 무력하 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은 요격에 최소 몇 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무6는 고속 궤적과 분리탄두로 발사 직후 불과 수분 안에 도쿄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응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타격이 이뤄지는 겁니다. 이건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방공망을 압도한다라는 문구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 자체적인 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전후 체제 속에서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독자적 ICBM도 없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늦었죠. 반면 한국은 제한과 압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술을 축적했고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현무유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한국 무기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도쿄, 요코스카, 오사카, 나고야가 모두 좁은 공간에 모여 있죠. 한국의 현무육는 정밀 타격으로 이 거점들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군사, 정치가 단숨에 마비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방어망을 제공한다 해도 이런 지리적 약점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과거 일본은 항상 우리는 미국이 지켜준다 라는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다수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현무육 앞에서 미국조차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진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일본이 앞으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무모하게 군비 경쟁에 뛰어드는 것, 다른 하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이미 뒤처진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번째 길, 즉 한국을 인정하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정치 문화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을 여전히 경쟁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본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가 현무육의 정밀 타격 범위 안에 있는 한 일본은 영원히 부드러운 목표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해고산 아래 보호해주는 수혜자로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무유가 공개된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전략 경쟁자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정밀한 무기를 갖게 됐다. 이제 동맹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워싱턴이 느끼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죠. 사실 미국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을 동맹으로 계속 끌어안자니 자신들의 기술적 열세가 드러나고 경쟁자로 대하자니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이 축소됩니다. 특히 미니트맨 3의 노후화 문제와 맞물려 한국의 현무유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 평가되면서 워싱턴 내부에서는 우리가 동맹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맹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그리고 군사기술까지.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의 산업과 군사 시스템에 직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이 서울을 압박한다. 오히려 역풍만 맞을 겁니다. 이번 현무 6공개는 미국이 더 이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으니 이제도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라는 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한국이 독자적 핵억제력을 확보했으니 우리가 한국의 안보를 장악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손에서 통제권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외교 협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한미방위비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압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더 이상 해구산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한마디는 워싱턴의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 되는 순간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미국을 배제한 독자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일본, 대만과 다른 길을 가면서 자체 억제력을 기반으로 외교를 주도한다면 미국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미 유럽 일부 국가들은 한국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런 변화는 워싱턴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미국이 과연 한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역 보복이나 군사 협력 축소 같은 방식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잃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한국을 놓치면 중국과 러시아가 즉시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이는 곧 미국의 세계 전략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끌어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미국의 모순이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이 혼란스러워할수록 서울은 협상에서 더 강한 카드를 줄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 기술 협력, 심지어 외교 안보 문제까지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미국도 흔들린다. 라는 논리를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혹은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사실 NATO는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적 우산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워싱턴이 핵억지력을 제공하고 유럽은 그 보호 속에서 안정을 유지했죠. 그런데 현무유가 등장하면서 유럽 내부의 시각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니라 국제 정치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최근 독일 언론에서는 미국의 미니트맨 3는 노후화됐지만 한국의 현무육는 첨단 그 자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도 서울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 강국이 아니라 세계 전략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죠. 특히 유럽이 러시아의 사르막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한국 무기라는 사실은 유럽 정치권에도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NATO 내부에서 우리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을 더 주목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유럽이 갑자기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의 신뢰성 하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향해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유럽 안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새로운 억제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이때 현무유가 등장한 겁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무육는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된 무기가 아닙니다. 사거리가 전 지구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제공하는 억제력은 유럽에도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이나 파리가 러시아의 핵 위협을 걱정할 때 서울은 우리는 그 위협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이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시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NATO의 회원국이 아니다. 어떻게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낡은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안보는 단순히 회원 자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협을 억제할 능력이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NATO가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NATO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의 발언이 과거보다 훨씬 무게 있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초청 정도였다면 이제는 전략적 논의의 핵심 축으로 한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한 정치 평론가는 NATO는 더 이상 대서양 동맹이 아니다. 이제는 한국 같은 태평양 강국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무 6가 가져온 정치적 변화가 단순히 군사 영역을 넘어선 사례입니다. 사실 무기 개발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첨단 무기 하나가 탄생하면 그것은 곧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현무 6는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통해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흥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방산 기업인 한화, LI 지넥스원, 현대중공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고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 위성 항법 같은 민간 산업까지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현무 6을 만든 기반에는 한국의 민간 기술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초정밀 반도체 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습니다. 이성항법 장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 스타트업이 협력해서 개발했고 추진체에 필요한 신소재는 포스코와 두산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국방과학연구소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가 협력해 만들어낸 결정체라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무기가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가? 첫째, 수출 시장입니다. 이미 중동과 동남아 여러 나라가 현무 6 기술 일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판매가 아니라 위성 항법, 전자전 장비, 유도 시스템 같은 파생 산업까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무 6 개발 과정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소와 생산 라인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 유치 효과도 큽니다. 방산 분야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현무 6 성공 이후 국내의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도 한화, LI 지넥스원 주가가 급등했죠. 경제학자들은 현무 6가 한국의 GDP에 장기적으로 1% 이상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무기 하나가 국가 경제 전체에 파급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미국은 무기 개발에서 방대한 자금을 쏟아붓지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에 치중해 품질 관리가 부실하고 일본은 독자적 무기 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산업과 군수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작지만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현무 6을 통해 얻은 진짜 경쟁력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 산업 발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무 6을 계기로 독자적 생산망을 구축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예를 들어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신소재는 항공우주, 자동차, 건설 분야로 확장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현무 6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무 6의 공개는 단순히 군사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징성과 외교적 효과는 오히려 그보다 더 큽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반열에서 세계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UN 연설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만드는 국가다라고 선언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현무 6라는 전략 자산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치적 파급력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NATO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은 사실상 초강대국 클럽에 들어왔다라고 발언했죠. 과거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핵심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당히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무육는 그만큼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린 무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현무육과 정치적 협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첫째,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일방적 요구를 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 무역 협상 모두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우리는 스스로 억제력을 확보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우산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협상에서 절대적 우위를 만들어줍니다. 미국이 당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한국을 중간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현무육가 등장하자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이징의 심장부가 한국의 타격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중국 정치 지도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에서 예전처럼 거만하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늘 미국 뒤에 숨어 한국을 견제했지만 이제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도쿄와 요코스카가 정밀 타격 범위 안에 있는 한 일본은 한국 앞에서 전략적 약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넷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사르맛을 자랑하지만 사실상 현무육의 기동성과 정밀도 앞에서 비교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서방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러시아에게도 신경 쓰이는 변수입니다. 러시아는 공개적으로는 한국을 경쟁자로 언급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무육가 한국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바로 자율성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지시를 따르거나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세계 어디서든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독립을 넘어선 정치적 독립입니다. 저는 현무육가 한국 외교의 게임 체인저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미국, 중국, 일본이 모여 결정한 판에 한국이 끼워지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직접 판을 짜고 룰을 정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 하나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패트리엇, 사드, 천군 같은 방공망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죠. 하지만 현무육가 등장하면서 이 전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공격을 막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략 패러다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적이 공격하면 막는다. 라는 소극적 자세였다면 이제는 적이 공격하려는 조짐만 보여도 즉시 대응한다. 라는 주도적 전략으로 바뀐 거죠. 특히 현무육은 고속 발사와 정밀 유도를 통해 적의 지휘부와 미사일 사일로를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적이 도발을 감히 시도하기도 전에 전쟁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한국이 실제로 선제 타격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일부는 정치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부가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이상 기술적으로 준비된 현무육은 언제든 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 전문가들도
한국은 이제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워싱턴의 한 보고서에는 북한이나 중국이 움직이기도 전에 한국이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만이 이런 옵션을 가졌지만 이제 한국이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건 미국에게도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이 자신과 같은 레벨에 올라왔다는 뜻이니까요. 이 전략은 일본에도 큰 압박을 줍니다. 일본은 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독자적 공격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선제 억제 전략을 채택한 순간 일본은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무 유가 도쿄나 요코스카 지휘부를 겨냥한다면 일본은 반격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매달려도 미국 역시 한국의 선제 능력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 앞에서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F-41 같은 거대 미사일은 보여주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선제 대응 능력은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첩한 발사 체계와 정밀도를 바탕으로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같은 핵심 거점을 초전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중국은 수량으로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능동적 억제 전략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무 유가 공개되자 그 충격은 단순히 동북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도, 이스라엘, 심지어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한국의 모델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핵 억제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전통 강대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한국이 그 틀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라도 기술과 의지가 있으면 초강대국의 무기를 능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진 거죠. 특히 인도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ICBM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겪었죠. 그런데 한국이 단숨에 현무유구를 완성하자 인도 언론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전 세계 군사 전략에 끼친 도미노 효과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은 늘 선제 타격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군사 분석가들이 한국의 현무육는 우리가 추구해온 선제 억제 전략의 완성판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국 간 기술 협력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는 러시아의 사르맛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미니트맨 3가 신뢰성을 잃고 유럽 자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의 현무6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NATO 내부에서도 우리는 워싱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서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세계가 한국을 모방하려 할까?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비용 대비 효과에서 최적의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르맛을 만들었지만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졌고 중국은 DF-41을 대량으로 생산했지만 신뢰성과 정밀도가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인 투자와 민간 기술 결합으로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많은 나라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의 성공이 다른 나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죠. 예를 들어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우리도 독자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라며 경쟁적으로 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전 세계적 군비 경쟁의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한국에게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과 협력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무6의 의미를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 무기가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20세기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양극 체제였고 중국이 뒤늦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며 3강 구도가 아니라 4강 구도 혹은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키고 세계를 지키는 국가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현무 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이죠. 세계 언론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이 초강대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1세기 핵질서의 새로운 중심은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만들어낼 새로운 질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정밀 억제력이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대량 보유와 파괴력이 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적의 핵심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경제 군사 융합 모델이 표준이 됩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을 군사에 접목시켜 효율적으로 초강대국급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나라에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저는 동맹의 재편을 꼽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이 동맹국을 지켜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새로운 안보 협력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동이, 동남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죠. 워싱턴조차 동맹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에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넷째, 심리적 억제력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무육는 단순히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심리적 공포를 만듭니다. 베이징, 도쿄, 워싱턴, 모스크바가 매일 아침 서울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이미 한국은 게임을 장악한 겁니다. 이 심리적 억제력은 전쟁을 막고 동시에 한국의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원천이 됩니다. 결국 현무육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21세기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상징입니다. 미국은 노후했고, 러시아는 느리고, 중국은 허술하며, 일본은 무력합니다. 그 사이 한국은 기술과 의지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진짜 혁명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무육는 단순히 동북아 균형을 바꾼 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들을 뛰어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21세기 핵질서는 더 이상 미국, 러시아, 중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 전략의 심장부에 있으며 현무육는 그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